네, 오늘 이코노미톡 시간에는 환율 얘기를 좀 자세히 좀 해볼 건데요. 시장 잠깐만 보면요, 현재 코스피 1.4%로 상승폭이 더 확대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1.1%까지 상승폭이 좀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코노미톡의 주제인 원달러 환율은 현재 1,406원. 으로 3.5원 떨어진 상태죠. 일단 1,400 지난주 10원대까지 갔던 게 일단 이하로 좀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1,400원대 초반 수준 부담스러운 가격대죠. 그래서 오늘 이 환율 얘기를 좀 구조적으로 좀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상명대 서재훈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제 환율 얘기 나면 걱정하는 게 우리나라 경제, 흔한 말로 이제 펀더멘털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거야라는 걱정들을 보통은 합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그런 거는 아니라고 봐도 되는 거죠? 예, 지금 좀 불확실성 하에서의 과도기적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제 미국 측면에서의 요인과 우리 내부적인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측면에서 보게 되면 경제가 생각보다 좋다. 미국의 경제 펀더멘탈을 보게 되면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연율 기준으로 3.8%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예, 근데 이제 기대치는 한 3.3% 정도 되지 그렇죠. 않나 생각했거든요. 그거보다 꽤 높고 실질적으로 그 미국의 지금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그 미국의 그 무역 관세 수익이죠. 관세 수익이 최근 8월 달에 이제 314억 불까지 올라가면서 미국의 경제가 그렇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고용도 그렇게 악화되지 않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난 9월에 이제 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지만 당초 시장에서도 비컷 가능성을 얘기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이제 그 관세 수익이 증가하고 미국의 어떤 경기 과열에 대한 상방 위험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기준금리를 이렇게 앞으로 대폭 낮출 거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무산됐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경제 생각보다 좋고 실질적으로 그 달러 인덱스에서도 그런 영향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동안에 미국의 그 달러 인덱스가 100 밑으로 떨어져서 한때 뭐 97, 96 이런 데까지 갔었는데 그렇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다시 100까지 좀 98 이쪽까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강달러 기조에 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내부 문제인데 우리나라의 지금 미국의 대미 투자 약속하고 3,500억 불에 대한 그 투자 방식을 놓고 미국하고 협상 중인데 아직 타결이 안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뭐 지급 보증 위주로 이렇게 대미 직접 투자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사실은 직접 투자를 원하고 있어요. 뭐 대놓고 뭐 예. 선불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그 외환 보유고가 상당히 줄어들 개연성이 있다고 하면 실제로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가능성도 이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시장의 우려가 최근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한때 1,410원대까지 간 그런 요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미국 얘기는 뭐 사실은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적어도 국내적인 요인과 관련해서는 한미가 어쨌든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만 들려도 원화 가치가 좀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는 굉장히 있다라고 봐도 되겠군요. 거꾸로 그렇습니다. 얘기하면. 예, 최근에 이제 구윤철 부총리가 이제 미국 갔다 돌아오면서 이제 환율 관련 언급을 좀 했었고 실질적으로 혹시 그게 한미 통화 스와프 관련된 무제한 뭐 협정 체결과 관련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도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통화 스와프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실질적으로 한미 통화 스와프가 무제한 그 체결한 국가들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그 달러 인덱스의 달러 대비 달러 대비 이제 통화 환율을 이제 평균한 그 해당 국가들 예를 들면 6개국이죠. 뭐 일본, 뭐 영국, 뭐 스위스, 그다음에 스웨덴 뭐 이런 국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는 그 다른 국가들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들어갈 수가 없는 것 같고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환율 지금 관찰국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지정이 돼 있는데 환율 조작국의 위험 가능성을 좀 불식시키고 온 게 아닌가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환율에 대한 어떤 정부의 어떤 정책이 좀 구체화되고 미국의 환율 관찰국 의심 대상에서 조금 벗어나면서 향후에 외환 시장이 좀 안정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하셔서 이게 이제 달러 인덱스에 구성하는 6개 나라 정도 외에는 그게 미국이 무제한으로 이렇게 통화 수합을 해줄 수 있는 거를 주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사실 모르지 않을 텐데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이거를 요구했던 거는 협상 그냥 전략이었던 걸까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실제로 우리가 그 협상은 하고 있지만 미국 직접 투자를 했을 경우에 외환 보유고가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을 그거는 때 맞는 얘기죠. 거기에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번 기회에 한미 통화 수합에 대한 그 무제한 요구를 좀 하지 않았을까 생각되고요. 실제로 이제 과거에도 보면 두 차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 300억 불 규모로 이제 한미 통화 수합이 있었는데 한 1년 이내였었고요. 그때는 그러니까 일시적이었던 일시적이었고요. 거죠.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한 600억 불 규모의 그 한미 통화 수합이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규모가 커졌고 기간도 뭐 1년 남짓했으니까 이번에는 3,500억 불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미국을 위해서 투자되는 그러니까요. 내용이고 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어떤 그 경제적 지위나 미국과의 어떤 이런 그 투자의 규모로 봤을 때는 한미 통화 수합에 대한 무제한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첫 번째였던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마땅히 내놓을 뭐 레버리지라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지금 그 동안에는 사실은 좀 1,380원 내에서 움직였던 거고, 그렇죠. 자칫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환율 변동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그 환차손 손실 가능성도 있고 기업이 어떤 재무계획 수립하는데 상당히 그 우려되는 변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 기회에 그럼 미국하고 이런 한미 통화 수합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을 완전히 타결하면서 한번 그 소위 말해서 기업 우리 경기도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신정부의 어떤 바람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냥 이거는 그냥 많은 분들이 워낙 관심을 갖고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무제한까지는 아니고 그다음에 금액도 그렇고 그다음에 기간도 무제한 뭐 이런 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트럼프 임기 한 3년 반 남은 거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 뭐 한 3년 반 동안이라는 기간을 일단 한정을 하고 그다음에 금액도 우리가 그때 팬데믹 때 600억 달러까지 늘어났다.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거니까 그럼 3,500억 달러 이렇게 딱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조건부로 통화수합 협정이 다시 체결될 가능성은 완전히 없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과거 600억 불 정도까지 통화수합 규모가 체결된 바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거보다는 큰 규모로 체결될 가능성이 있고 기간도 최대한 뭐 2년 이상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우리나라 외환시장 안정화되는데 기여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협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3,500불을 제시한다고 하면 그 밑으로 이제 체결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제한이라는 조금 이제 그 좀 강하게 주장을 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조정되면서 우리가 원래 원했던 수준, 과거보다 훨씬 높은 만족스러울 만한 수준을 체결하고 기대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협상 전략의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건데 이게 미국이랑 우리랑 그러니까 이렇게 좀 그러니까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통화 수합이나 이런 거를 맺기가 우리는 미국이랑 동맹 관계라든가 또 미국과 우리와의 어떤 교역이라든가 이런 것 정도를 감안하면 뭐 일본에 준하는 수준은 아니더라도 뭔가 좀 우리도 좀 그런 거 정도는 미국한테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국민들이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미국이 잘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 나름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참 아쉬운 부분인데 사실은 요번에 그 미국 투자 규모만 보더라도 일본이 5천억 불이고 우리나라가 3,500억 불이잖아요. 별로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거든요. GDP 기준으로 따지면은 뭐 우리가 사실은 훨씬 많이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문제는 그 외환 시장에서 우리나라 원화의 지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의 엔화에 비해서 글로벌 고시통화로서 그 결제통화로서 역할이 상당히 낮죠. 그러니까 일본만 하더라도 사실은 오히려 그 유로 다음에 2위의 어떤 달러 인덱스 구성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파운드보다는 어떤 시장 규모가 크다고 봤을 때 우리나라 그 소위 말해서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그 원화의 어떤 시장주의가 너무 낮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실 미국도
우리나라의 그 원화 결제에 대한 규모가 너무 작고 유동성이 이제 낮다는 측면에서 사실 그런 정치적 문제 이외에 그건 차치하더라도 사실은 경제 규모에 비해서도 외환 시장이 너무 작다는 걸 아마 결정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사실 뭐 타당하네요. 그렇게 말씀을 좀 들으니까. 그러면 이제 거꾸로 또 그렇게 또 아마 이 말씀을 교수님 말씀 듣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니 왜 우리가 경제 규모에 비해서 이렇게 원화의 결제 거래 규모도 그렇고 지위가 이렇게 낮은 거야라는 또 의문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인가요? 제가 생각할 때 어느 정도 영향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MSCI 선진국 지수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미국 측이 얘기하는 이유도 사실은 외환시장 규모가 작고 외환거래 유동성 측면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 외환시장의 어떤 거래 시간을 대폭 늘리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외환 거래에서 원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때까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좀 어렵다는 식으로 우회적으로 이제 MSCI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외 개방도를 더 높이는 측면에서 외환 시장에 대한 어떤 시간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대폭적으로 완화하는 우리가 정책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물론 그런 점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수출 의존적인 그 국가이기 때문에 맞아요. 만약에 완전히 외환 시장을 개방했을 때 실제로 우리나라의 그 원화 가치에 대한 변동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기업 경기, 기업의 수지 타산성이 상당히 악화될 가능성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뭐 환율이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상승하는 쪽으로 갔을 때는 결과적으로 미국에서 벌어들인 자금을 가지고 다시 원화로 환산했을 때 상당히 수출 채산성은 있긴 한데 그렇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미국에 대한 이자 부담이라든가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주요 수출 산업에 보게 되면 다 원자재 부품이 많이 들어가는 산업들이 많은데 그 수입 원자재에 대한 가격 상승 이런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환율이 올라가는 거에 대한 부담이 꽤 큰 편이에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환율이 대체적으로 한 1,400원 이상으로 갔을 경우에 기업의 수출 채산성이 5에서 한 10% 정도 악화된다는 그 연구 보고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1,400원대 이상의 환율이 유지되는 거는 기업 경기에 상당히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환율에 대한 문제는 기업은 상당히 예민하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어쨌든 지금 1,400원대는 사실은 시장에서도 1,400원 넘어가면은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는 뭐 불문가지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이 우리나라 경제에 비교적 좀 합리적이라는 표현도 좀 그렇고 그냥 적당하냐, 비교적. 그러니까 리스크가 적냐, 그러니까 시장이라든가 국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이런 부분들이 적냐. 또 좀 전에 말씀하신 우리가 이제 주로 원재료를 많이 수입해서 그걸 가공해서 여전히 중간재라든가 이런 걸 주로 많이 좀 팔다 보니 그런 게 많이 있다 보니 그런 데 있어서 그렇게까지 크게 부담스럽지 않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환율이 그 정도면 어느 정도 밴드가 우리 경제에 좀 적절하냐 이 부분에 대한 관심들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동안에 1,350원 내외에서 환율이 계속 등락 거듭하면서 안정화됐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기업들이 보통 1년 기업의 어떤 재무계획 수립할 때 환율의 예상 환율을 정해놓고 그 환율에 맞춰서 선물한 거래도 하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환율 수준은 아마 1,350원 내외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1,350원 내외에서 여러 가지 손익분기점도 확보해 놓고 하고 있기 때문에 1,350원 내외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환율 변동성이 1% 움직일 때 금융시장, 예를 들어 주가, 여러 채권 시장 이런 다 포함 개념인데 0.6% 포인트가 움직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다 기업의 어떤 예상되는 수익이나 그런 재무 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환율 변동성 1% 포인트가 움직이는 거에 대한 기업은 상당히 불안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1,350원 정도로 연초에 계획 세웠던 거에 대해서 그 이상에 올라갔을 때 부담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380원 이상 올라갔을 때는 기업 경기에 상당히 부담이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대략 1,350원. 이게 현재로서는 기업들이 그래도 이 정도면 그냥 괜찮아 정도라고 생각하는 거고. 거꾸로 얘기하면은 앞서 말씀하셨던 게 1,400,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가 시장에서 고환율 수혜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거꾸로 환율이 뭐 1,300원대에서 1,200원대로 이렇게 내려가고 해서 또는 더 해서 뭐 이를테면 1,000원대 뭐 이렇게 1,000원 정도 이렇게까지 환율이 만약에 워낙 강세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가 우리 경제에 더 좋은 겁니까? 환율이 너무 낮아지는 것도 사실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 수지 측면에서 보게 되면요. 네, 네. 우리나라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기본적으로 환율이 10원 정도 떨어질 때, 환율이 10원 정도 떨어졌을 때 한 9,500에서 600억 원 정도의 실제적으로 순매수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시장 측면에서는 되게 좋은 거예요. 자본시장 측면에서 네, 워낙 자본시장 강세가. 좋은 거예요. 워낙 강세가 네. 좋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제 수출 채산성 측면에서 보게 되면 반도체라든가 뭐 자동차라든가 이런 게 다 대외 어떤 수입 원자재에 의존하는 비중들이 크기 때문에 산업 구조적으로 보면은 환율이 높은 게 사실은 환율이 그렇죠. 높은 게 좀 부담이 돼요. 그렇죠. 네,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무역 수지 측면에서는 어느 이후부터는 우리나라의 그 제품 경쟁력이 있으면서 너무 환율이 높아지는 게 그 소위 말해서 수요는 늘어날지 모르지만 채산성 측면에서는 도움이 안 되고 자본 수지 측면에서는 환율이 낮아지는 게 증시나 이런 데 그러니까요.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려운데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환율 변동성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율 1%포인트 변동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꽤 크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예상되지 못한 불확실성 이거를 사실 정부가 좀 극복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 가서 뭐 유엔 총회 연설도 하고 뭐 회의도 주재하고 그다음에 뉴욕 증권거래소를 방문해서 타종도 하고 그리고 이제 월가에 있는 주요 IB 그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서 이제 한국 증시에 대해서 세일즈도 하고 이게 이제 지난주에 들려왔던 내용들입니다. 거기서 MSCI 선익지수 편입 그 얘기를 아예 이제 대놓고 하고 거기 관계자한테 뭐 좀 봐주세요 뭐 애가 이런 제스처도 하고 그래서 되게 화제도 되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들을 좀 감안을 하면 우리가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이 되기 위해서 풀어야 될 그러니까 좀 부담스럽지만 풀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미 국내에서는 MSCI 선진국지수 편입하기 위해서 공매도 그 제한 조치를 풀었잖아요. 지난 3월 말에 사실 풀었죠. 그런 거는 이제 그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투자 자금이 사실은 이제 단기 차익금들이 단기 투자 자금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차익 거래를 통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네. 만들어달라는 측면에서 이미 화답을 한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럼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환 거래의 좀 규모를 늘리는 유동성 그 수준을 높일 수 있게끔 외환 시장을 더 적극 개방하는 그런 조치들에 대한 구체안들이 로드맵으로 나와야 될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사실 투자자 보호거든요. 투자자 보호인데 우리나라가 사실은 최근에 보게 되면은 불공정 공시하는 기업들이 많은 데에 비해서 제재 수준이 너무 낮은 약하죠.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런 것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주주 환원. 이게 상법 개정을 통해서 최근에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주 배당금에 대한 배당 성향 그 증액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나오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확정됐다기보다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들의 발의안에 포함되어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로드맵으로 언제까지 시행되겠다는 내용들이 나오면 사실은 MSCI 같은 경우는 굳이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를 반영했을 때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을 선진국 지수에 편입시키지 않을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올 때 아마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가능성은 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이 되고 그 다음에 코스피 5천이 갈 정도로 지금 코스피 5천을 가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상법 개정을 비롯한 자본시장 제도 개선 이런 것들이 좀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 실현이 되지 않으면 어려운 거잖아요. 기대감이 그게 반영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럼 그렇게 해도 되고 그러면은 아까 초반부에 말씀하셨던 우리가 이제 외환 거래에 관련된 유동성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원화의 가치가 글로벌 자본시장 거래에서 좀 차지하는 비중도 아직은 규모에 비하면 왜소하고 등등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같이 맞물려서 좋아지겠군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야심차게 이제 코스피 5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너무 뭐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수치적으로 좀 따져보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우리 코스피가 3,240포인트 정도 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PER 규모, 네네. 시가 우리가 상장돼 있는 코스피 종목의 PER 그 12.3배 정도가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12.3배. 네. 그럼 우리나라 그 코스피 상장 기업들의 순이익 규모를 보면 한 210조 원 정도가 돼요. 네. 그러면 우리가 코스피 5천이라고 하면 그 기준을 적용했을 때 PER, 퍼가 16배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16배. 그렇게 되면은 단기 순이익 규모를 보게 되면 310조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상장 기업들의 그러면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30%? 예, 그렇죠. 그러면은 그 정도 규모가 됐을 때 5천 달성이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결국 무슨 얘기냐면 기업 실적이 견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업 네, 실적이 네, 펀더멘탈 네, 측면에서.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기업들이 계속 어떤 환율의 혜택도 보면서 안정적인 기업 경영을 하고 어떤 기업 우리가 주력 산업에 대한 성장이 이루어졌을 때 코스피 뭐 5천이 막연한 어떤 그 선언적인 수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게 사실 같이 외환시장도 그렇지만 우리 자본시장의 이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 자체가 MSCI 성적 편입도 다 뭉뚱그려서 결국 코스피 5천이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상징적인 어떤 그 단어에 다 맞물려 있다. 여기 말씀 들어보니까 생각이 좀 드는군요. 예. 지금 시간이 한 1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짧게 오늘 그래도 마지막으로 그래도 외환시장 전망을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외환시장 변동성은 당분간 클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그 3,500불 투자하는 거에 대한 형태. 그렇죠. 실제적으로 어떻게 타결이 될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실제로 만약에 미국 주장대로 받아들여져서 대미 직접 투자가 일어난다. 환율의 그 사실은 급격한 상승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죠. 그런 상당히 우려가 있고 무슨 절충안이 나오거나 우리 측의 어떤 요구 상당히 받아들였을 때는 뭐 제가 생각할 때 1,300원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380원대까지 또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지금 하나의 그 변수가 중요한 외환시장의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가장 큰 변수는 역시 한미 협상 관련된 타결 문제 이거다 외환시장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상명대 서주영 교수님과 함께 외환시장 전반적인 얘기도 좀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